장례식장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영정사진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3년 전 자신의 증조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회사 로비에서였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들고 온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진짜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증조할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적금 통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2월의 바람이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와 발목을 감쌌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조할머니를 뵌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어젯밤이었습니다. 소연아, 증조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증조할머니의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 품에 안기면 늘 이 냄새가 났습니다. 뒤숭숭한 간장 냄새와 따뜻한 보리차 향이 섞인 냄새. 소연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주저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정사진 속 증조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해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사진관에서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은 증조할머니 손을 잡고 삼리 길을 걸어 읍내까지 갔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으면 젊어진대요. 우리 소연이 옆에 있으면 할미는 벌써 20살이야. 조문객 사이에서 소연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소연은 구석에 서서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순이 언니 증손녀지? 소연이. 네. 맞습니다. 나야. 옆집 정숙이, 내가 5살 때 맨날 우리 집 와서 사탕 달라고 했잖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던 옆집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거. 순이 언니가 내주라고 했어?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직접 들고 왔어. 꼭 소연이한테만 전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어.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소연에게. 뚜껑을 여는 순간 소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적금 통장 하나, 소연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습니다. 모두 소연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단 한 통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소연은 첫 번째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종이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부엌에서 이 편지를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소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8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연의 부모는 소연이 태어난 해에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떠났고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증조할머니 장순이 여사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의 증손녀를 품에 안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아무도 이 아이 팔자 탓하지 마라. 시골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고추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호박을 키웠습니다. 그것을 5일장에 내다 팔아 분유값을 마련했습니다. 허리가 휘어져도 소연을 업고 밭에 나갔습니다. 소연이 5살이 되던 해, 증조 할머니의 무릎이 크게 부었습니다. 관절에 물이 찼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소연에게 빨간 유치원 가방을 사줬습니다. 소연은 그 가방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 가방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좋아. 그럼 할미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증조 할머니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에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반찬이 3가지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연의 도시락에는 늘 과일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 반쪽, 귤 1개. 증조 할머니 자신은 점심을 거른 날이 한 달에 열흘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침, 증조 할머니는 오래된 노쇠 찻잔에 보리차를 끓여 소연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이 찻잔은 증조 할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70년 넘게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소연아, 이 차 마시고 기운내? 할미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증조 할머니는 학교 앞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굽어가는 것을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소연에게 증조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증조 할머니는 소연의 찬발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소연이 깊이 잠든 후에야 비로소 증조 할머니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가 매서웠지만 소연의 발이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손녀가 아니라 생명줄을 키우는 거라고. 소연이 없으면 저 할머니도 못 산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머니에게 소연은 전부였습니다. 숨 쉬는 이유였습니다. 소연도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18살이 되던 해,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래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소연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13년 넘게 한 푼, 2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거 가져가. 서울에서 밥 굶으면 안 돼. 할머니, 이건 할머니 용돈이잖아요. 절대 안 돼요. 할미가 돈 써서 뭐 하게. 밭에서 먹을 건 나오니까. 가져가. 소연은 울면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기차역에서 증조 할머니는 보자기에 쌓인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된장과 김치와 말린 고추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꺼내 먹어. 할미 된장이 서울 된장보다 맛있으니까.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증조 할머니가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모습이 점 하나가 될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생활은 소연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세련되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옷을 잘 입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사투리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이 창피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증조 할머니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학 때는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소연이 좋아하는 감자전을 부쳐놓고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에는 보리차가 식지 않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서울에서 고생 많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두 번째 방학에는 사흘만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보자기에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세 번째 방학부터 소연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매일 저녁 전화기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벨이 울리면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달려갔습니다. 소연아. 네. 할머니. 요즘 바빠서 못 전화했어요? 잘 계시죠? 응. 잘 있어? 밥은 먹고 다니지? 네. 끊을게요. 강에 있어요. 통화는 늘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서울 큰 회사에 붙었대. 나 이제 안 부러울 것 없어. 소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세련된 서울 직장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증조 할머니 손에 자란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소연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소연은 같은 회사의 전무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가의 삼남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전무의 어머니가 소연의 집안을 물었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사업하세요. 평범한 집안입니다. 증조 할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90 넘은 증조 할머니 손에 자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눈으로 볼지 뻔했습니다. 소연은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증조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지는 회사 로비에 증조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읍내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5시간을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소연아. 할미가 오래된장 잘 담갔어. 너 좋아하잖아. 이것 좀 주려고 왔어.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로비에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교제 중인 전무의 비서도 보였습니다. 촌스러운 한복을 입은 90 넘는 노인이 보자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이분 누구세요? 전무의 비서였습니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잘 모르는 분인데요. 증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94 해를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서가 돌아간 후 소연은 증조 할머니의 팔을 잡고 로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해도 안 받잖아. 12번 했는데. 바쁘다고 했잖아요.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된장 가져왔으니까. 그 순간 소연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여기 오지 마요. 제발요. 증조 할머니는 들고 있던 보자기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로비를 나갔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바닥의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된장 항아리와 깍두기, 그리고 노스의 찻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찻잔은 증조 할머니의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70년을 간직한 물건을 소연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보자기를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로비 쓰레기통 옆에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소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그날 이후 정말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증조 할머니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정숙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 언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소연이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했습니다. 증조 할머니 자신이 먹을 것은 찬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증조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무릎이 전보다 더 아팠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체국에 갔습니다. 소연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에 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에 반복했습니다. 밭에서 번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이 언니. 소연이가 전화 안 해? 바쁜가 봐. 큰 회사 다니니까? 섭섭하지 않아? 뭐가 섭섭해? 우리 소연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증조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찻잔이 없는 부엌은 허전했습니다. 70년을 함께한 노스의 찻잔을 소연에게 줬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빈 찬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소연이가 잘 쓰고 있겠지? 소연이 그 찻잔을 쓰레기통 옆에 버린 사실을 증조 할머니는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증조 할머니는 읍내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갔다 온다는 것을. 소연의 회사 앞 벤치에 앉아서 멀리서 소연을 지켜보고 돌아왔다는 것을. 순이 언니. 그러다 쓰러져. 가까이는 안 가. 멀리서만 보는 거야? 약속했으니까. 비 오는 날에도 갔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갔습니다. 소연이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한 번은 소연이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정숙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소연이 남자친구 생긴 것 같아. 키가 크고 잘생겼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증조 할머니는 밤마다 소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눈이 어두워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소연아. 오늘 감자를 캤어?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 부쳐놓고 혼자 먹었어. 내 자리에 수저놓고. 소연아. 오늘 비 왔어. 내가 우산 잘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할미는 비 오면 내 생각이 나. 소연아. 할미가 미안해. 그날 갑자기 찾아가서 체면을 깎은 것 같아서. 할미가 생각이 짧았어. 편지는 단 한 통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싫다고 했으니까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증조 할머니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돈 아까워. 그 돈이면 소연이 통장에 더 넣어줄 수 있어? 몸이 중하지. 소연이한테 연락해. 와달라고 하자. 안 돼. 소연이가 바쁘니까. 패 끼치면 안 돼. 증조 할머니는 끝까지 소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나무 상자에서 편지를 한 통씩 꺼냈습니다. 36통이었습니다. 3년간 매달 한 통씩 쓴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를 보고 소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소연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할미가 서울에 갔다 왔어. 내 얼굴 보니까 좋았어. 많이 컸더라. 화가 많이 났구나. 할미가 미안해. 앞으로는 안 갈게. 약속할게. 두 번째 편지는 한 달 후였습니다. 소연아.
오늘 내 생일이야. 케이크는 못 사줬지만 감자전 부쳤어. 내 자리에 놓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 불렀어. 촛불도 켰어. 우리 소연이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글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져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적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1만 원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몸이 아파져서 받지를 못하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입금은 1만 원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 총 금액을 보고 소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이 바칠과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너한테 해줘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순이 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갔었어. 내 회사 앞에 가서 멀리서 너를 봤어. 점심시간에 나오는 너를 벤치에서 지켜보고 돌아왔어. 2년 넘게? 그게 무슨... 비 오는 날에도 갔어. 눈 오는 날에도 갔어. 한 번은 내가 어떤 남자랑 웃으면서 나오는 걸 보고 좋아서 울었다고 하더라. 소연은 상자 바닥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사진은 먼 곳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박화단 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이 웃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시집가는 날. 할미가 가장 행복한 날. 고맙다 소연아. 소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돌아보았지만 소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소연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순이 언니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니? 우리 소연이 행복하면 할미는 그걸로 된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 소연은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20해 전 사진관에서 찍은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편지 묶음 맨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할미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야. 나중에 천천히 읽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소연아. 할미가 요즘 많이 아파. 병원은 안 갔지만 기침이 자꾸 나오고 힘이 없어. 오래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적어 놓으려고 해. 솔직하게 말할게. 그날 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때 할미 가슴이 무너졌어. 집에 와서 사흘을 울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 할미는 늙었고 촌스럽고 내 세계에는 맞지 않아. 내가 부끄러울 수 있어? 할미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거야? 미안해. 소연아. 할미가 모아둔 돈 좀 받아줘. 많지는 않아. 그래도 힘들 때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나중에 할미 기일에 한 번만 와줘. 한 번이면 돼. 꽃 안 사와도 돼. 그냥 와서 할미 얼굴 한 번 보고 가. 그거면 할미는 행복해. 사랑한다 소연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 소연이, 할미의 소연이. 편지를 다 읽은 소연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울 수도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를 모른 척했던 그 입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던 그 손이, 소연은 거울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소연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오늘 새벽에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없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새벽 어스름이 장례식장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영정사진을 비추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소연은 적금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 입금일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30번째 생일 선물. 소연의 생일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그때까지 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보자기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보리차와 바틀기 섞인 냄새. 증조 할머니의 냄새. 다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소연은 보자기를 얼굴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자기 너머로 증조 할머니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때가 벤천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